공장이 사라진 지방 도시에 공장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창고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서 그 물건을 받아드는 그 경험 뒤에는 수천 명이 일하는 수만 평짜리 창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자, 디지털 기업이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만드는 역설, 오늘은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한국 지방 도시들이 지난 20여 년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그러니까 섬유나 전자조립 같은 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대거 이전했거든요. 그 결과 군산, 구미, 창원 같은 지방 산업 도시의 고용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출퇴근하던 공장 부지가 텅 비었고 그 공장에 기대어 살던 식당, 세탁소, 학원, 부동산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라진 공장 자리를 메울 새로운 고용원을 유치하는 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까지 겹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사람이 줄고 세수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삼중 위기 속에서 지방 정부들은 고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무엇이든 끌어오겠다는 절박함에 놓이게 된 셈이죠. 바로 이 공백 속으로 들어온 것이 쿠팡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쿠팡이고 왜 하필 물류센터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벌어진 근본적인 게임의 규칙 변화를 먼저 봐야 합니다. 쿠팡은 2014년 로켓 배송을 출시하면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 전까지 온라인 쇼핑의 경쟁축은 가격이었습니다. 누가 더 싸게 파느냐가 전부였죠. 그런데 쿠팡이 이길 배송, 나아가 당일 배송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기대치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한 번 다음날 배송을 경험한 소비자는 3일 걸리는 배송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냐면 속도를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이 경쟁의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비자 방향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어야만 그 속도가 가능하니까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된 거죠. 숫자로 보면 이 흐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5년 약 54조 원에서 2023년 약 227조 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고 2024년에는 242조 원으로 GDP의 10.6%를 차지하는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성장 곡선이 의미하는 건 물류 처리 용량을 끊임없이 확장하지 않으면 주문을 소화할 수 없다는 구조적 수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쿠팡이 2023년 기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물류 배송,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고 임직원 수가 약 7만 명 이상으로 국내 민간기업 최대 고용 규모 중 하나가 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이 지방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더 빨리 배달하려고만은 아니거든요. 핵심은요, 경쟁자가 복제할 수 없는 물리적 성벽, 이른바 해자를 쌓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경쟁사가 앱 디자인이나 추천 알고리즘을 모방하는 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개발자를 모으고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전국에 걸쳐 구축된 수십 개, 수백 개의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복제하려면 수년의 시간과 수조 원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자동화 설비를 들이고 사람을 채용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코드 몇 줄로 단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물류 인프라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쿠팡이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창고를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는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약 46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원을 조달했는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물류 인프라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장 이전까지 누적 적자가 6조 원을 넘었다는 사실은 이 회사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구조를 만드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은 실제로는 작동했습니다. 쿠팡은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물류 인프라 투자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고정비 분산 효과, 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결과로 분석되거든요.
이 전략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아마존이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은 201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 풀필먼트 센터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창고에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느냐는 거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데이 프라임 배송 네트워크가 완성되자 경쟁사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아마존은 전 세계 물류 참채 풀필먼트 센터에 연간 8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세계 최대 물류 인프라 투자 기업이 됐어요. 쿠팡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당위 적자를 감수한 인프라 선점 전략이라는 것. 다만 차이점도 있는데 한국은 국토가 작기 때문에 전국 네트워크 완성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쿠팡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되는 셈이죠. 중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징둥, JD.com은 알리바바와 달리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택했거든요. 그 결과 중국 농촌과 지방 지역까지 당일 배송망을 깔았고 물류 자회사인 징둥 로지스틱스를 별도로 상장해 독립적인 수익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쿠팡의 물류 인프라가 단순한 비용 센터가 아니라 언젠가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 독립될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도의 플립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에서 플립카트는 자체 물류망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시장을 장악했죠.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플랫폼 기업의 물류 인프라 투자가 시장 지배력 확보의 핵심 경로가 된다는 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확인된 패턴인 겁니다. 다시 한국 지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쿠팡이 지방에 물류센터를 짓는 행위를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과거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구미전자공단이나 창원기계공단이 조성될 때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했거든요. 중앙에 자본이 들어오고 지방 정부가 부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저숙련 대규모 고용이 창출되는 구조. 지금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부지 제공, 취득세 감면,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은 과거 공장 유치전과 판박이인 셈이에요. 쿠팡 입장에서 이 구조는 일석삼조입니다. 배송 속도 경쟁에서 전국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고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덕분에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물류센터 하나가 수백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니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협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고용이 곧 정치-경제적 명분이 되고 그 명분이 다시 규제 유연화와 세금 감면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이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과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른바 풀필먼트 내재화 전략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외주 물류를 쓰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3자 물류업체에 지불하는 마진을 내재화하고 배송 품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강력하거든요. 아마존이 자체 배송 네트워크인 아마존 로지스틱스를 강화하자 UPS와 페덱스의 시장 지위가 구조적으로 흔들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쿠팡이 자체 배송을 확대할수록 CJ대한통운 같은 기존 택배사의 시장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쿠팡이 투자를 더 가속화하는 데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 C커머스가 한국 유통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 이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만큼 쿠팡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 이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국내 물류 인프라, 즉 배송 속도와 품질이 되는 셈이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무리 싸도 배송에 일주일이 걸린다면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는 쿠팡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류센터가 곧 방어벽이 되는 구조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 한계가 있거든요. 과거에 삼성 공장이 오면 지방 도시가 살았습니다. 공장 주변에 부품업체가 생기고 협력사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어요. 기술이 축적되고 엔지니어가 모이고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자체의 역량이 커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물류센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사결정은 서울 본사에서 내려오고 알고리즘은 중앙 서버에서 작동하며 수익은 본사로 빨려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물류센터가 제공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상품 분류, 포장, 상하차 같은 단순 노동이고 그 지역의 기술이 축적되거나 새로운 산업이 파생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의 자립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제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문제는요, 사실 쿠팡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0에서 90년대 월마트가 미국 중소도시에 진출할 때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월마트는 아칸소 본사를 중심으로 주변 300마일 방향에 배송센터를 두고 점포를 여는 허브 스포크 전략으로 미국 중소도시를 장악했습니다. 초기에는 지역 고용 창출자로 환영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소매업 생태계를 통째로 파괴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죠. 월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주변 소규모 상점이 문을 닫고 결국 그 도시의 소비는 월마트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쿠팡의 지방 물류 투자에도 이와 유사한 양면성이 예고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쿠팡이 지방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현상은 단순한 기업의 확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조적 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제조업 공동화로 고용 공백이 생긴 지방 도시, 인구 감소로 사활을 건 지방 정부, 배송 속도 경쟁이 만든 전국 물류망 필수 조건, 물리적 인프라가 곧 진입장벽이 되는 플랫폼 경쟁의 논리,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에 맞선 방어 전략, 이 모든 힘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과거에 공장이 서던 자리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어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을 보게 되면 표면적인 금액이나 고용 숫자만 보지 마시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가 그 지역의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남기는 투자인지 아니면 중앙의 의사결정 구조에 종속된 고용만 만드는 투자인지. 플랫폼이 공장을 대체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그 혜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혜택이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는 전혀 다른 질문이거든요. 쿠팡의 지방 투자가 보여주는 건 결국 디지털 시대에 누가 지방의 고용을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면서 동시에 그 답이 가진 한계까지 함께 드러내는 구조적 현상인 셈입니다.